엄마, 이제 그만 우리 말 좀 들어요. 진명에 넘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편하시라고 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니들이 원하는 건 내 건강이 아니라 내 재산이잖아. 이제 알겠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언제 재산 때문에 그랬다고 했어요?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을 때 네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는지 기억 안 나냐? 니들이 한 짓들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몇 달째 연락 한 통 없던 아들 부부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 되면 먼저 찾아오던 녀석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새색시니까 바쁘겠거니 했는데 이제는 3년이 넘었습니다. 설날에도 추석에도 저희가 먼저 연락해야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몇 시간 있다가 바쁘다며 서둘러 돌아가기 일쑤였죠. 저는 혼자 남은 집에서 준비했던 음식들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래. 이웃 김 여사가 위로해주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희 세대는 결혼해도 부모님께 안부 인사는 기본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옛날 얘기가 된 걸까요? 며느리도 처음에는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애할 때는 저를 어머님이라 부르며 잘 따랐거든요.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나니 달라졌습니다. 인사는 형식적이고 대화도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죠. 아들은 아들대로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제가 서운하다고 말하면 바쁘다는 핑계만 대며 넘어갔습니다. 가끔 전화를 걸어도 대충대충 받고는 금세 끊어버렸죠. 엄마, 저희 정말 바빠요. 맨날 이 소리만 듣다 보니 저는 정말 이 아이들이 저를 생각하기는 하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그런 생각은 더욱 커져갔죠. 친구들과 만나면 자식 자랑이 주요 화제인데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집 아들들은 매주 안부 전화라도 드린다는데 저희 아들은 한 달에 한 번도 힘들어 했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괜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혼자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받았죠. 엄마, 건강은 괜찮으세요?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엄마 생각이 났구나 싶었죠. 안부를 묻고 근황을 나누는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그런데 통화가 끝나갈 무렵 아들이 뜬금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엄마, 아파트 명의는 아직 엄마죠?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집 명의 얘기를 하는 걸까요? 며칠 전부터 이런저런 안부를 묻더니 결국 이게 목적이었나 싶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아, 그냥요. 혹시 모르니까요. 아들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죠.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한 이유가 정말 안부가 궁금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집 얘기를 꺼내기 위한 포석이었을까요?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기분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것도 오랜만의 일이었죠.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시죠? 며느리답지 않게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들과 미리 얘기를 나눈 게 아닌가 싶었지만 일단 반갑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도 통화 마지막에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집 관리 같은 거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집 관리가 힘들다니 그런 소리를 한 적도 없는데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저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서 반찬을 해주겠다고 했고 병원 검진도 같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얼굴 보기 힘들었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살갑게 굴다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첫 번째 방문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큰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미역국하고 나물 몇 가지 해드릴게요. 정말 정성스럽게 요리를 해줬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에 와서도 설거지 하나 도와주지 않던 아이가 말이죠. 저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니?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걱정이 되어서요.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3년 동안 걱정하지 않다가 왜 갑자기 걱정이 된 걸까요? 저는 속으로 의문이 들었지만 겉으로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에서는 아예 청소까지 해줬습니다. 평소 같으면 앉아서 TV만 보던 며느리가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어머님, 병원 검진은 언제 받으셨어요?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며느리는 마치 효부인 양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를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걸까요? 세 번째 방문에서는 아들도 함께 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였죠. 겉으로는 화목해 보였지만 저는 계속해서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엄마, 요즘 몸은 어때요? 괜찮다. 약은 잘 챙겨 드시고요? 아들의 관심도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언제부터 제 건강에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된 걸까요? 저는 기쁘기보다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끓여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꼭 주말마다 올게요. 주말마다 온다고요? 그동안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도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말이죠. 저는 점점 이들의 진심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이들이 돌아간 후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히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죠. 혹시 제가 너무 의심만 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이었죠. 엄마, 사실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엄마가 혼자 계시니까 여러모로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집이 이렇게 크신데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 아파트는 30평 정도로 그리 큰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크다고 하니 이상했죠. 그래서 말인데요. 아들이 더욱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집을 저희 이름으로 미리 넘기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엄마도 관리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희도 엄마를 더 잘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의 갑작스러운 관심과 살가운 태도,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포석이었다는 걸 말이죠. 며느리가 바로 맞장구 쳤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모든 걸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은 편하게만 계시면 돼요. 저는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목적은 이거였구나 싶었죠. 갑자기 무슨 소리니? 엄마,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잖아요.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요. 아들의 말에는 어떤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꼭 해야 하는 일인 것처럼 말이죠.
저희가 엄마를 더 잘 모시고 싶어서 그래요. 며느리의 말도 그럴듯했지만 저는 이미 이들의 속셈을 눈치챘습니다. 그동안의 갑작스러운 변화, 그리고 지금 이 제안.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저는 일단 이렇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이 얘기를 계속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들이 재촉하는 듯한 말투로 다시 말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말로 저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까지의 모든 변화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아들 부부의 제안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요? 밤마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 박 여사와 이야기하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동네도 작년보다 몇 천만 원씩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혹시 아들 부부가 부동산 값 때문에 갑자기 집에 관심을 보이는 건 아닐까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시세를 찾아봤습니다. 정말로 저희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2억 가까이 오른 상태였죠. 그래서 그랬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관심, 살가운 태도, 그리고 집을 넘기라는 제안. 모든 게 부동산 값 상승과 관련이 있었던 거죠.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서 친한 친구 정 여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요즘 고민이 하나 있어. 무슨 고민인데? 저는 그동안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아들 부부의 갑작스러운 변화부터 집을 넘기라는 제안까지 말이죠. 아이고, 그거 조심해야 해. 요즘 그런 일이 많다더라. 정말? 응. 집값 오르니까 갑자기 효자 효녀된 자식들 이야기 뉴스에서도 봤어. 친구의 말을 듣고 나니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제 의심이 틀리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 글쎄, 한번 시험해 보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시험? 응. 진짜 널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집 때문인지 확인해 보는 거지. 친구의 말에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떻게 하면 될까? 네가 갑자기 아프다고 하면 어떨까? 진짜로 네 걱정을 하는지 아니면 집 걱정을 먼저 하는지 보는 거야. 친구의 제안이 좋은 아이디어 같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저를 걱정한다면 집 얘기는 나중에 할 테고 집 때문이라면 아플 때도 서류 얘기를 먼저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좋은 생각이네. 한번 해봐야겠어. 마음을 굳히고 나니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오전 저는 결심을 굳히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용기를 내서 수화기를 들었죠. 여보세요? 응, 나야.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죠.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놀라서 말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요? 어디가 아프세요?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지켜보기로 했죠. 가슴이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입원하라고 하네. 어느 병원이에요? 지금 바로 갈게요.
아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죠. 괜찮아. 너 바쁘잖아. 무슨 소리예요, 엄마? 엄마가 아프신데. 그런데 잠시 후 아들이 뜬금없는 말을 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서류 정리는 미리 해두세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나온 말이 서류 정리라니요. 무슨 서류? 저번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진명이 같은 거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결국 제 예상이 맞았던 거죠. 아들에게는 제 건강보다 집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엄마, 만약에 있을 일에 대비해서요. 미리 해두면 나중에 복잡하지 않잖아요.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동안의 갑작스러운 관심도 살가운 태도도 모두 이 집을 차지하기 위한 수작이었던 거죠. 그래, 알았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병원에 오겠다고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닫아버린 상태였습니다. 30분 후 며느리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아이의 반응도 궁금했거든요. 어머님, 정말 큰일이네요.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며느리도 처음에는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입원했어. 어머님, 병원비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런데 며느리도 곧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혹시라도 모르니까 집 명의는 미리 옮겨두죠. 나중에 복잡해질까 봐서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결국 이들에게는 제 건강보다 제 재산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동안 왜 이렇게 갑자기 친절해졌는지, 왜 자꾸 집 얘기를 꺼냈는지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웃 김 여사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죠. 무슨 일 있어요? 언니, 잠깐 앉아요. 할 말이 있어. 김 여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았죠. 무슨 일인데 그래? 언니, 며느리 얘기인데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며느리가 왜? 김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마트에서 우연히 들었는데 며느리 분이 친구한테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아파트 받으면 어머님은 요양원에 모실 거라고.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요양원이라니요. 저는 아직 건강하고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데 말이죠.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제가 직접 들었어요. 목소리가 커서 다 들렸거든요. 김 여사의 말을 들으니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아들 부부의 진짜 계획은 집을 차지하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더? 아들분이 요즘 투자 실패로 빚이 좀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완성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관심, 집을 넘기라는 제안, 그리고 요양원 얘기까지.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언니, 조심하세요. 요즘 그런 일이 많다더라고요. 김 여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귀에 들렸지만 저는 이미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알려줘서. 김 여사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살아온 아들과 며느리가 이런 사람들이었다니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삶을 상상해 보니 끔찍했습니다. 아직 건강한 몸으로 왜 그런 곳에 가야 하는 걸까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말이죠. 아들 부부의 속셈을 확실히 드러내고
제 재산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진짜 속내를 확실하게 잡아내기 위해서 말이죠. 며칠 후, 저는 아들 부부의 속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쉽게 녹음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이웃 김 여사가 가르쳐 준 방법이었죠. 언니, 요즘은 이런 것도 증거가 된다더라고요. 김 여사의 말을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말들을 기록해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첫 번째 기회는 며칠 후에 왔습니다. 아들이 저녁 시간에 전화를 걸어왔죠. 엄마, 병원은 어떠셨어요? 아들은 여전히 제가 입원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병원에 간 적도 없었지만 말이죠. 퇴원했어. 다행이네요. 그런데 엄마, 저번에 말씀드린 서류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시나 아들의 관심사는 서류였습니다. 제 건강에 대한 자세한 질문은 없고 바로 집 얘기로 넘어가더군요. 왜 그렇게 급하니? 엄마, 이번에 병원에 입원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일부러 시간을 끌어보기로 했죠. 집을 넘기면 니들이 어떻게 할 건데? 당연히 엄마를 잘 모시죠. 걱정 마세요.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솔직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서 그래요. 집이 있으면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역시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아들의 목적은 저를 모시는 게 아니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었던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는 저희가 모실 거라니까요. 요양원도 좋은데 알아봤어요. 순간 녹음 중이라는 걸 잊고 화가 났습니다. 요양원? 내가 언제 요양원에 가겠다고 했니? 엄마, 거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또래분들도 많고 전문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고. 아들은 마치 저를 위한 일인 것처럼 말했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네가 편한 거지. 내가 편한 게 아니라. 엄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엄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전화를 끊고 나서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아들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사업 실패, 대출, 요양원까지 모든 계획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틀 후에는 며느리와도 비슷한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녹음기를 준비했죠. 며느리는 아들보다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집을 저희 이름으로 해주시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어요. 어머님도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고. 며느리는 아예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적나라하게 자신들의 계획을 털어놓더군요. 요양원 비용은 누가 내는데? 그거야 어머님이 내셔야죠. 어머님 돈으로.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집을 가져가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놓고 비용까지 제가 내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니들은 뭐 하는 거야? 저희는 저희 생활 꾸려나가야죠. 어머님도 이해해 주세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저는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는지 모르겠더군요. 생각해 볼게. 어머님,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도 급해서 그래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생각에 마음은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그날 밤 녹음된 내용을 정리해서 USB에 저장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였죠. 며칠 후 주말, 아들 부부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아마 최종 답변을 듣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저는 일부러 아직 결정하지 못한 척했죠. 엄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간절함이 보였죠.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 못했어. 며느리가 못 참겠다는 듯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데 왜 그렇게 망설이세요? 내 집인데 내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물론이죠. 하지만 저희 사정도 좀 봐주세요. 아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런 부탁까지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그럼 부탁하지 마.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둘 다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이렇게 하시죠. 일단 명의만 저희로 해주시고 어머님은 계속 여기 사세요. 그럼 나중에는? 나중에 어머님이 불편해지시면 그때 생각해 보시고요. 불편해지면이라는 표현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아마 적당한 때가 되면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속셈이겠죠. 아들이 좀 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정말 급해요. 이번 달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큰일 나요. 무슨 큰일? 사업 정리하고 빚도 갚아야 하고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났습니다. 마치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였죠. 네 빚을 내가 왜 책임져야 하는데? 엄마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줘야죠.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잘 되면 어머님도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좋을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집은 빼앗기고 요양원에 갇혀서 말이죠. 생각해 볼게. 엄마, 언제까지요? 저희 정말 급해서 그래요. 아들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아들의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네가 급한 거지. 내가 급한 게 아니야. 엄마. 아들이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며느리가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해. 어머님, 저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조금 더 기다릴게요.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에도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들이 돌아간 후 저는 완전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제 재산을 맡길 수는 없다고 말이죠. 다음 주 월요일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웃 김 여사가 추천해 준 곳이었죠. 나이 드신 변호사님이 친절하게 상담해 주셨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저는 그동안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갑작스러운 변화부터 집을 넘기라는 요구까지 모든 걸 말씀드렸죠. 아, 요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말이죠. 변호사님의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제가 유별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요. 아들한테 절대 넘어가지 않게요. 그럼 유언장을 작성하시거나 신탁을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여러 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신탁으로 하고 싶어요. 좋은 선택입니다. 그럼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신탁이라는 건 제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서 관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제가 사용하지만 아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하는 거죠. 혹시 녹음된 자료가 있으시면 가져오세요.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에 저는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미 준비했어요. 아주 잘하셨네요. 이런 증거가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해결하기 쉽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서류가 완성되었습니다. 제 아파트와 예금 모두 신탁으로 처리되었죠. 이제 아들이 어떤 수를 써도 제 재산에 손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지내세요. 변호사님의 말에 저는 정말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 길로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하니? 엄마, 갑자기 왜요?
집 얘기 말인데 결정했어. 아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신탁으로 처리했어. 신탁이요? 그게 뭐예요? 아들이 당황하는 게 목소리로도 느껴졌습니다. 너희가 건드릴 수 없게 하는 거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말 그대로야. 이제 니들은 내 재산에 손댈 수 없어.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며느리와 뭔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 그런 일을 혼자 결정하세요? 내 재산인데 내가 결정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저희랑 상의는 하셔야죠. 아들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상의할 필요 없어. 이미 끝났어. 그날부터 아들 부부의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한 달 후 아들 부부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얼굴들이 많이 상해 있었죠. 아마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신탁 해지할 수 없어요? 아들이 처음 한 말이 그거였습니다. 안부 인사도 없이 말이죠. 안 돼. 엄마, 저희 정말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며느리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살가운 척하던 때는 온데간데없고 절박한 표정뿐이었죠. 내가 왜 니들을 도와줘야 하는데? 엄마도 가족이잖아요. 가족?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니들이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니?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으면서 둘 다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거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다 알고 있어. 저는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니들이 한 말 다 녹음되어 있어.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정말 어려워서. 그때도 지금도 똑같아. 니들은 나를 이용하려고만 했어. 며느리가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죽으면 죽어라. 내가 왜 신경 써?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미 이들에 대한 정이 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엄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화를 내자 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너무해? 니들이 더 너무했어. 저희가 언제요?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것도 모자라서 내 돈으로 비용까지 내라고 했잖아. 아들은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프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서류 정리하라는 거였어. 그런 니들을 내가 왜 믿어? 며느리가 변명했습니다. 어머님, 그때는 정말 실수였어요. 실수? 니들의 진심이었어. 저는 이들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이제 내 집에 오지 마. 연락도 하지 말고. 엄마, 나한테는 더 이상 아들이 없어. 그날 이후로 정말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혼자서도 잘 살고 있습니다. 신탁으로 처리한 덕분에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고 건강도 나쁘지 않습니다. 가끔 다른 이웃들과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김 여사는 제 결정이 옳았다고 계속 말해주죠. 언니가 정말 잘했어. 그런 자식들한테 당할 뻔했잖아. 그러게 말이야. 그때 시험해보길 잘했어. 정말로 그 시험이 제 인생을 바꾼 것 같습니다. 만약 그때 확인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요양원에 있었을지도 모르거든요. 최근에는 같은 경험을 한 분들과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더군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도 가끔 안부 전화를 주십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혹시 문제는 없고요? 네,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혹시 아들 쪽에서 또 연락 오면 바로 알려주세요. 변호사님의 배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새로운 취미도 생겼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붓글씨를 쓰다 보니 마음도 차분해지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귈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글씨가 많이 늘었네요. 서예 선생님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신기하더군요. 가끔 아들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슬프기는 하지만 제 노후는 제가 지켜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식들이 갑자기 친절해지거나 재산 얘기를 꺼낸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말 효심에서 우러나오는 관심일 수도 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특히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른 요즘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 경우처럼 집값 때문에 갑자기 달라지는 자식들이 적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혹시라도 시험해 볼 일이 있다면 제가 했던 것처럼 해보세요. 아프다고 거짓말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진심을 확인하는 데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키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두세요. 신탁이나 유언장 같은 법적 장치도 활용하시고요. 저는 지금 혼자 살고 있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웃들과 새로 사귄 친구들이 제게는 진짜 가족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사랑을 돈으로 시험하지 마세요. 돈보다 소중한 건 진심입니다. 제 아들 부부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결국 둘 다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겪은 일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62세입니다.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를 키우느라 평생을 살았는데 요즘 이 아이 때문에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아들은 올해 35세로 3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들어온 후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들도 함부로 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아들의 태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전화를 받는 톤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만났을 때 대화가 어색하다거나 하는 정도였죠. 저는 아들도 아버지를 잃은 슬픔 때문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명절에 와서도 금세 돌아가려 하고 평소에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가끔 제가 먼저 전화하면 바쁘다며 대충 넘어가기 일쑤였죠. 며느리와의 관계도 처음과는 달라졌습니다. 연애할 때는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르던 아이가 결혼 후에는 형식적인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인사는 하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죠. 남편이 남긴 유산이 꽤 되었습니다. 아파트 2채와 상가 하나, 그리고 적지 않은 예금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재산이었죠. 저는 그 재산을 언젠가는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의 태도 변화를 보면서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들이 저를 사람이 아닌 재산으로만 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의심이 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우연히 들은 아들 부부의 대화였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아들 부부가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이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계속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잖아.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성급하게 굴면 오히려 역효과 날 수도 있어. 아들의 대답이었죠.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정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이 갔거든요. 그 대화를 들은 후 며칠 동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제가 잘못 들었거나 오해한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그 이후로 아들 부부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 더 많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제 건강 상태를 자주 묻는다거나 병원 검진 결과에 유난히 관심을 보인다거나 하는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질문들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혈압은 어떠세요?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어머님 나이에는 건강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이런 말들이 관심이 아닌 다른 의도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는 제 건강에 별 관심이 없던 아이가 갑자기 병원 검진을 받으라고 권하거나 건강보험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자고 하더군요. 엄마, 건강검진 언제 받으셨어요? 올해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보험이나 그런 서류들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효심인 줄 알았는데 계속 들어보니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들이 제가 없을 때 집에 와서 서재를 뒤지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날 저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깜빡한 게 있어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서재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조용히 가서 보니 아들이 제 서류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니? 깜짝 놀란 아들이 황급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아, 엄마. 일찍 오셨네요. 그냥 정리 좀 도와드리려고요. 내가 정리해달라고 했니? 엄마가 혼자 하시기 힘드실까 봐서요. 아들의 대답이 어색했습니다. 평소에 집안일에 관심도 없던 아이가 갑자기 정리를 도와주겠다니요. 앞으로는 허락받고 해라. 네, 죄송해요. 아들이 나간 후 서재를 확인해 보니 보험 관련 서류들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같은 것들이 움직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정확히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좋은 의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중요한 서류들을 따로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의 대여금고를 빌려서 원본들은 모두 그곳에 보관했죠. 며칠 후 아들이 또 집에 왔는데 이번에는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둘 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상의드릴 일이 있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긴장했습니다.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써놓으신 적 있으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멀쩡한 사람에게 유언장 얘기를 하다니요. 갑자기 그런 얘기는 왜 하니? 아, 그냥 만약을 위해서요. 요즘 그런 거 미리 준비해 두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요. 아들의 설명이었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나 죽을 병에 걸렸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준비차 말씀드린 거예요. 며느리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런 준비하신다고 하던데요. 저는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겨우 60대 초반인 저에게 유언장 얘기를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유언장 얘기를 들은 후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행동들을 종합해보면 분명히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거든요. 며칠 후 더욱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놓고 간 서류 가방에서 우연히 메모 하나를 본 것입니다. 부동산 시세 조회 마이너스 아파트 2채, 상가 1채, 상속세 계산법, 유언장 작성 방법,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로 아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메모 밑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건강 상태 마이너스 혈압약 복용 중, 당뇨 초기, 평균 수명 고려 시 대략 15-20년. 마치 저를 물건처럼 평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수명까지 계산하고 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친한 친구 이 여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상황을 설명하자 친구도 놀라더군요.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친아들인데.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아. 언니 조심해야 해. 요즘 그런 일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 친구의 말을 듣고 나니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다음 날 아들이 혼자 집에 왔습니다. 며느리는 없고 아들만 온 게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엄마, 건강검진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아들이 먼저 건강 얘기를 꺼냈습니다. 괜찮다고 했어. 정말요? 혈압이나 혈당 수치는 어떻게 나왔어요? 아들의 질문이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평소에 의학에 관심도 없던 아이가 왜 이런 걸 자세히 묻는 걸까요? 왜 그런 걸 그렇게 자세히 알고 싶어 하니? 엄마 건강이 걱정되어서요. 걱정? 저는 아들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정말 내 건강이 걱정되어서 그러는 거니? 당연하죠. 엄마가 아프시면 어떡해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씁쓸했습니다. 정말 걱정되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구분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날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아들 부부를 시험해 보기로 한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시험할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있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죠. 만약 아들 부부가 정말 저를 걱정한다면 병 얘기를 들었을 때 진심으로 걱정할 테고 만약 재산만 노린다면 다른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시험해 볼 기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안부 전화를 걸어왔을 때였죠.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그런데 말이야.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병원에서 큰 병이 발견됐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 정말요? 무슨 병이에요? 아들의 목소리에 놀라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하네. 수술해야 할 수도 있다고. 엄마, 어느 병원에서 그러던가요? 정확한 진단 받으셨어요? 아들의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죠. 아직 정확하지는 않아. 더 검사해 봐야 한대. 엄마,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으세요.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아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죠. 그런데 말이야, 만약 내가 정말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엄마,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일부러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준비요? 재산 정리 같은 거 말이야. 그 순간 아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엄마,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죠. 목소리에 묘한 설렘이 섞인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유언장 같은 것도 써두시고 필요하면 미리 명예 이전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들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제 병보다 재산 정리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죠. 그래. 그럼 네가 도와줄 수 있니? 물론이죠, 엄마.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의 반응이 제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1시간 후 며느리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들었어요. 많이 놀라셨죠? 며느리도 병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응, 좀 그렇네. 어머님, 큰 병원에서 제대로 검사 받으세요. 저희가 모시고 가드릴게요. 며느리의 말도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혹시 모르니까 중요한 일들은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어떨까요? 역시 며느리도 금세 재산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무슨 일들? 재산 관리나 그런 것들이요.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런 게 아니라 만약을 대비해서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도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통화를 끝내고 나니 확신이 섰습니다. 아들 부부에게는 제 건강보다 제 재산이 더 중요한 게 분명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지 사흘 후 아들 부부가 함께 집에 왔습니다. 손에는 여러 서류들을 들고 있었죠. 엄마, 몸은 좀 어때요? 아들이 안부를 물었지만 시선은 계속 제가 들고 있는 검사 결과지를 향해 있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더 검사해 봐야 한대. 어머님, 저희가 큰 병원 알아봤어요. 거기서 정밀 검사 받으세요. 며느리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저희가 준비해 온 게 있어요. 아들이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뭔데? 재산 정리 관련 서류예요. 미리 준비해 두시면 나중에 편하실 거예요. 정말 준비성이 철저했습니다. 겨우 사흘 만에 이런 서류들을 다 준비해 온 걸 보니 평소에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이게 뭐야? 재산 분할 계획서예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미리 정해두는 거죠. 아들이 설명했지만 서류를 보니 이미 다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의견은 필요 없다는 듯이 말이죠. 이건 또 뭐고? 명예 이전 관련 서류예요.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며느리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서류들을 보니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트, 상가, 예금까지 모든 재산이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죠. 니들이 언제 이런 걸 준비했니? 아, 평소에 미리 알아봤어요. 혹시라도 필요할까 봐서요. 아들의 대답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소에 미리 알아봤다니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는 얘기였거든요. 급할 거 없잖아.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데. 엄마,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복잡해지면 어떡해요. 아들이 재촉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만약 수술 받으시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 텐데 미리 정리해 두시면 그런 걱정도 없으실 거예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수술비 걱정 때문에 재산을 미리 넘기라는 소리였거든요. 수술비는 내가 낼 건데 니들이 왜 걱정해? 어머님 혼자서는 관리하기 어려우실 테니까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며느리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속내는 뻔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엄마,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빨리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들이 또 재촉했습니다. 이들이 돌아간 후 저는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제 병을 기회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반대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계획을 완전히 망가뜨려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저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집에서 나눈 대화를 엿들은 것입니다. 그날 저는 병원에 간다고 하고 집을 나섰는데 지갑을 깜빡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거실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자.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생각보다 일찍 기회가 온 것 같아.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큰 병이 걸렸네. 이제 명분도 확실하고. 맞아, 아프다고 하니까 거부할 수도 없을 거야.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 병을 다행이라고 표현하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많이 아픈 건 맞지?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글쎄,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한테는 기회야. 만약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설마 그런 거짓말을 할 리 없을 거야. 엄마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아들의 말을 들으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제 재산만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럼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최대한 빨리 하자. 나중에 마음 바뀔 수도 있어. 아파트 2채면 얼마나 될까? 지금 시세로는 한 15억 정도. 상가까지 합하면 20억은 넘을 거야. 이들이 제 재산을 계산하는 소리를 들으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예금은 얼마나 있을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몇 억은 있을 거야. 와, 그럼 정말 많네. 며느리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 혹시 들릴지도 몰라. 어차피 병원 갔는데 뭘.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대화였습니다. 1시간 후에 다시 집에 돌아갔을 때 아들 부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저를 맞았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아들이 관심 있는 척 물었습니다. 아직 더 검사해봐야 한대. 어머님, 많이 걱정되시죠? 며느리도 걱정하는 척했지만 1시간 전의 대화를 생각하니 모든 게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비한 서류들 검토해 보셨어요? 아들이 재산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직 못 봤어. 엄마, 빨리 보세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없다는 표현이 섬뜩했습니다. 마치 제가 곧 죽을 것처럼 말하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급하니? 엄마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계획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아들 부부를 불러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지만 이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너희들 부르려고 했어. 앉아봐. 둘 다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병원에서 결과가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하네. 수술해야 한다고.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걱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기대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엄마, 정말요? 언제 수술 받으세요? 다음 주 중에 받을 예정이야. 어머님, 큰 수술인가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간 절제 수술이래.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자마자 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기회가 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엄마, 그럼 정말 서류 정리 서둘러야겠어요. 아들이 바로 재산 얘기를 꺼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수술 전에 미리 정리해 두세요. 며느리도 동조했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굴어? 엄마, 만약에 있을 일에 대비해서요. 만약에 있을 일이라니 제가 수술에서 깨어나지 못할 경우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
저는 일부러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가 궁금하세요? 너희들이 내 재산을 받으면 어떻게 할 건데?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잘 관리하죠. 엄마 뜻대로요. 내 뜻대로? 내 뜻이 뭔지 알아?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내 재산이 의미 있게 쓰였으면 좋겠어.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미 있게요? 응. 예를 들어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거나 사회에 기여한다거나. 그 말을 듣자마자 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시고 일단 정리부터 하세요. 왜? 내가 어떻게 쓸지 정하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머님, 일단 명예 이전부터 하시죠. 다른 건 천천히 생각하시고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명의만 너희한테 넘기고 나머지는 내가 정하겠다는 소리야? 아니에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을 보니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기부하고 싶은 단체들 리스트를 만들어 볼게. 엄마, 아들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그래?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내 재산인데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잖아. 그런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써야죠. 아들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너희 말이지? 당연하죠.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 순간 저는 이들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제 생사보다는 재산 분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알겠어. 생각해 볼게. 엄마,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수술 전에 해야죠. 아들이 또 재촉했습니다. 그날 이들이 돌아간 후 저는 진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자식들에게는 특별한 교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아들 부부가 모르는 곳으로 말이죠. 어떤 일로 오셨나요? 재산 관리에 대해 상담받고 싶어요.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이 부모 재산만 노리는 경우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탁을 설정하거나 유언장을 특별하게 작성하거나요. 변호사가 여러 방법을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했죠. 유언장을 특별하게 써보세요. 조건을 달아서 말이죠. 무슨 조건이요? 예를 들어 자식들이 일정 기간 동안 효도를 증명해야 상속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든지 하는 조건들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명시하는 거죠. 저는 즉시 그런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진정한 효도를 보여주지 않으면 모든 재산이 자선단체로 가도록 하는 내용이었죠. 유언장을 작성한 지 이틀 후 저는 아들 부부에게 거짓 수술 날짜를 알려줬습니다. 내일 수술 받기로 했어. 엄마, 정말이요? 갑자기요? 아들이 놀라는 척했지만 눈에는 기대감이 보였습니다. 응, 병원에서 빨리 하자고 하더라. 어머님, 저희가 모시고 가드릴까요? 며느리가 제안했습니다. 아니야, 혼자 갈 거야. 엄마, 혼자 어떻게 가요? 택시 타고 가면 되지. 그래도 가족이 같이 가야죠. 아들이 우겨댔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수술 전에 해야 할 일은 없나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서류 정리 같은 거요. 역시 마지막까지 재산 얘기였습니다. 아, 그거 말이야. 이미 다 했어. 정말요? 언제요? 아들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어제 변호사 만나서 유언장 썼어. 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떻게 썼어요? 너희들한테 다 물려준다고 했어. 정말요? 며느리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응,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1년 동안 매일 내 무덤에 성묘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우는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고 했어.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재산이 자선단체로 가도록 했어. 엄마, 그게 무슨... 왜? 못할 일이야? 아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조건은 너무 까다로운 것 같은데요. 며느리가 불만을 표했습니다. 까다로워? 그럼 진짜 효도할 생각이 없다는 소리네.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저는 이들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역시 진짜 효도할 마음은 없었던 거죠. 엄마, 유언장 다시 써요. 왜? 그런 조건 없이요. 안 돼. 이미 공증까지 받았어. 물론 거짓말이었지만 이들을 당황시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엄마, 그럼 어떡해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조건 지키면 되잖아. 하지만 뭐? 내가 죽은 후에 성묘도 안 할 거야?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봉사활동도 안 할 거고 며느리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럼 애초에 내 재산 받을 생각하지 마. 그날 이들이 돌아간 후 저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이들의 본색을 완전히 드러낸 거였거든요. 다음 날 가짜 수술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집을 나서서 병원 대신 친구 집에 갔습니다. 아들 부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거든요. 오후에 집에 돌아가니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아들 부부가 제 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깜짝 놀란 둘이 황급히 뒤돌아봤습니다. 엄마, 수술은요? 취소됐어. 왜요? 검사 결과 수술할 필요 없다고 하더라.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병은 괜찮으신 거예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응, 별일 아니래. 그럼 유언장은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언장이 왜? 수술 안 받으시면 필요 없잖아요. 왜 필요 없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이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내 방에서 뭘 찾고 있었던 거야? 아, 그냥. 혹시 유언장이 어디 있나 해서요. 며느리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언장 찾아서 뭐 할 건데? 확인해 보려고요. 확인? 네, 정말 그렇게 써놨는지요. 저는 이들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서 확인하려고 했다는 소리네.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아들이 변명했습니다. 엄마가 농담하신 줄 알았어요. 농담? 유언장이 농담이야? 아니, 조건 얘기가요. 조건이 농담이라고? 저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그럼 진짜로 그런 조건 있으면 어떡할 거야? 둘 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못하겠어? 그럼 내 재산 포기하든지. 엄마,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세요? 극단적? 내가 극단적이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내 방 뒤지는 게 정상이야? 죄송해요. 며느리가 사과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진짜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런 자식들에게는 정말 교훈을 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진짜 변호사를 불러서 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아들 부부 몰래 말이죠. 내용은 이전에 거짓말로 말했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다만 조건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었죠. 1년 동안 매월 최소 20시간 이상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 하고 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주 최소 3회 이상 성묘를 해야 하고
사진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6개월 동안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넣었습니다. 만약 이 조건들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재산은 자선단체로 기부되도록 했죠. 변호사는 이런 조건부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다만 조건이 너무 까다로우면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효도를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죠. 저는 안심하고 유언장에 서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부부를 불러서 진실을 알려줬습니다. 너희들 부를 일이 있어서 왔어. 둘 다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사실 고백할 게 있어. 뭐요? 내가 병에 걸렸다는 거 거짓말이었어. 아들과 며느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짓말이요? 응. 너희들 시험해 보려고 한 거야. 시험이요? 며느리가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나를 걱정하는지 아니면 내 재산만 노리는지 확인하려고.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실망스러웠어. 엄마, 너희들은 내 건강보다 내 재산에 더 관심이 있었어. 아들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내가 아프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어? 재산 정리 얘기였잖아. 며느리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술 받는 날 우리 집에 와서 유언장 찾아 헤맸잖아. 어머님, 그것도 변명할 거야? 저는 더 이상 들어줄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 진짜 유언장을 썼어. 진짜요? 응. 이번에는 정말이야. 저는 유언장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내용은 전에 말한 것과 같아. 조건 지키면 상속받고 안 지키면 모든 재산이 자선단체로 가는 거야. 두 사람이 유언장을 읽어보더니 경악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해? 부모한테 효도하라는 게 심해? 이런 조건들은 말이 안 돼요. 며느리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그럼 내 재산 받을 생각하지 마. 어머님, 나는 진짜 효도하는 자식한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아들이 애원했습니다.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니야. 이미 결정했어.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지. 조건 지키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그날 이들이 돌아간 후 저는 홀가분했습니다. 드디어 제 뜻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유언장 공개 후 한 달 동안 아들 부부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평소보다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왜 왔니? 엄마께 사과드리러 왔어요. 사과? 네. 그동안 엄마를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니?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너무 욕심만 부렸네요. 정말 뜻밖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효도하면서 살겠어요. 조건부 유언장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반성했어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와이프도 반성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먼저 와서 사과드리는 거예요. 그래. 엄마,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정말 바뀔 수 있어요. 아들의 눈에 진심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또 연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생각해 볼게. 엄마, 제발이요. 아들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일단 행동으로 보여줘. 말로는 안 믿어. 네, 알겠어요.
그날부터 아들의 행동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고 주말마다 찾아와서 집안일을 도와줬습니다. 며느리도 일주일 후에 찾아와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동안 정말 철없이 굴었어요. 앞으로는 진짜 어머님 모시면서 살겠어요. 며느리의 태도도 확실히 달라져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이들의 행동은 계속 좋았습니다. 봉사활동도 시작했고 저를 챙기는 것도 진심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유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 부부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해주니까 고민이 생겼어. 무슨 고민이세요? 유언장을 바꿔야 할까 해서. 두 사람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조건 없이? 아니야. 더 까다롭게. 1년이 아니라 3년 동안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바꿀까 해.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왜? 3년도 못해?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저는 이들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조건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정말? 네. 저희는 유산 때문이 아니라 정말 효도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조건 상관없이 저희는 어머님을 모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정말이지? 네, 정말이에요. 아들의 눈을 보니 이번에는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아들 부부는 정말로 변했습니다. 조건부 유언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진심으로 저를 모셨습니다. 매주 성묘도 빠지지 않고 했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를 챙기는 것도 의무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았죠. 특히 며느리의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예전에는 형식적이었던 관계가 이제는 정말 모녀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머님, 약은 챙겨 드셨어요? 이런 관심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연락하기도 힘들어 했는데 이제는 매일 안부를 묻습니다. 엄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정말 아들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들에게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너희들 앉아봐. 할 말이 있어. 둘 다 궁금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사실 말이야, 내가 조건부 유언장을 만든 이유가 있어. 어떤 이유죠? 너희들이 진짜 효도할 마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 너희들이 정말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유언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건을 없앨까 생각 중이야. 두 사람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잘해달라는 거야. 당연하죠, 어머님.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유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어머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아들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처음에는 정말 철없이 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그날 저는 조건부 유언장을 일반 유언장으로 바꿨습니다. 아들 부부가 정말 변했다고 확신했거든요. 그 후로도 이들의 효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유언장이 바뀌었다는 걸 알면서도 태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저를 챙겨줬죠. 어머님, 건강검진 받으러 같이 가요. 어머님,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이런 말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가끔 예전 일을 생각하면 씁쓸하기도 합니다. 왜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만족합니다. 비록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거든요. 며느리는 이제 제 친딸처럼 느껴집니다. 아들도 예전에 그 착한 아이로 돌아온 것 같고요. 최근에는 손자 계획도 이야기합니다. 어머님, 내년쯤에는 아이 가져볼까 해요. 며느리가 수줍게 말할 때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되는 거구나. 네, 어머님이 직접 봐주시면 좋겠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이만 맡기고 자기들은 바쁘다고 했을 텐데 이제는 같이 키우자고 합니다. 아들도 제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합니다. 엄마, 무릎이 아프시다고 하셨죠? 병원 가보세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래. 그래도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병원비 걱정부터 했을 텐데 이제는 제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것을요. 물론 처음에는 유산 때문에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효도하다 보니 진짜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요즘은 친구들한테도 자랑할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우리 아들 며느리가 정말 잘해줘.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게 쉽지 않은데 참 잘 됐네. 친구들의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후회도 됩니다. 왜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심하고 시험하는 대신 진심으로 대화했다면 이런 힘든 과정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지금 결과가 좋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처음에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해. 아니에요. 정말 철없이 굴었어요. 엄마가 시험하신 것도 당연해요.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처음에는 어머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젊었으니까. 나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음 문제였죠. 며느리의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달라졌다는 걸 느낍니다. 최근에는 세 사람이 함께 여행도 다녔습니다. 제주도에 2박 3일로 갔는데 정말 즐거웠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사진 찍어요. 어머님, 피곤하시면 쉬세요. 여행 내내 저를 챙겨주는 모습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여행이라는 것도 상상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계획을 세웁니다.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어머님이 가고 싶은 곳 있으세요?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1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아들 부부의 변화는 지속되고 있고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작은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이들의 반응이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 큰 병원에서 받으세요. 어머님, 저희가 간병해 드릴게요. 재산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건강만 걱정했죠. 수술 당일에는 하루 종일 병원에서 기다려줬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엄마, 아픈 데 없어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이들이 보인 안도의 표정이 진심이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한 달 동안 번갈아가며 간병해줬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엄마, 죽 끓여 드릴게요. 이런 정성을 받으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조건부 유언장이라는 극약 처방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요. 만약 그때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서로 불신하는 관계였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방법이 좋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죠. 아들 부부도 이제는 그 당시를 이해한다고 합니다.
엄마가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희가 먼저 신뢰를 깨뜨린 거니까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용서받은 기분이 듭니다. 최근에는 손자 소식도 확정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했거든요. 어머님,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기쁘게 알려줄 때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정말? 언제? 내년 봄에 태어날 예정이에요. 아이고, 우리 손자구나. 그 순간 모든 것이 완전히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입니다. 의심하고 시험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믿고 사랑하는 가족 말이죠. 임신 소식을 들은 후 저는 유언장을 다시 한번 수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손자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조건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이들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며느리는 임신 중에도 저를 잘 챙겨줍니다. 어머님, 몸조리 잘하세요. 입덧이 심할 텐데 괜찮니? 괜찮아요. 어머님이 더 중요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고맙습니다. 아들도 아빠가 될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도 저를 잊지 않습니다. 엄마, 아이 태어나면 엄마가 봐주실 거죠? 물론이지. 할머니가 당연히 봐줘야지. 감사해요, 엄마.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제 그 힘들었던 시기를 돌아보면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테니까요. 물론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을 의심해야 했고, 거짓말로 시험해야 했고, 조건부 유언장이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써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결과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 말이죠. 요즘은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이런 조언을 해드립니다. 자식들이 갑자기 재산 얘기를 하면 조심하세요. 진심인지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해요. 물론 모든 가정이 저희 같은 방법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재산을 노리는 자식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니까요. 뉴스에서도 종종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제 아들 부부가 정말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만약 끝까지 바뀌지 않았다면 정말 모든 재산을 기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왔고 이제는 행복한 가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정말 딸 같습니다. 아들보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세심하게 챙겨주기도 해요. 어머님, 오늘은 날씨가 추워요.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어머님, 건강식품 사다 드릴까요? 이런 관심이 진심에서 우러나온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연락하기도 힘들어 했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 안부를 묻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말 아들다운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제가 혼자 사는 것을 걱정해서 함께 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저희 집으로 이사 오세요. 아니면 저희가 엄마 집에 같이 살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했습니다. 대신 자주 만나기로 했죠. 주말에는 꼭 같이 보내요. 평일에도 자주 와서 안부 확인할게요. 이런 식으로 타협했습니다. 손자가 태어나면 또 상황이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아마 더 자주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어머님, 아이 돌봐주시려면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는 게 어때요? 며느리가 제안했을 때 진짜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좋겠네. 정말요? 그럼 미리 집 알아볼까요? 응, 알아봐도 좋아.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미래를 계획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자식들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경계하세요. 특히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낸다면 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확인해 보세요. 저처럼 시험해 볼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최소한 진심인지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조건부 유언장 같은 법적 장치를 활용하세요. 이런 것들이 자식들의 태도를 바꾸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 아들 부부처럼 정말 변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다섯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변호사나 상담사 같은 분들의 조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일곱째,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시간을 두고 관찰한 후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지키세요. 자식들에게만 의존하지 마시고 독립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아홉째,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건강해야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잃지 마세요. 힘든 과정을 겪더라도 결국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진짜 가족이라는 것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들 부부와 저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의심하고 시험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는 가족이 된 거죠. 물론 앞으로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자가 태어나면 더욱 행복한 가정이 될 것 같습니다. 3대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모습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할머니가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줄 거야. 벌써부터 손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많습니다. 며느리도 제가 손자를 돌봐주는 걸 진심으로 원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봐주시면 정말 안심이에요. 어머님께서 키워주시면 아이도 좋은 사람으로 자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합니다. 아들도 벌써부터 아빠 역할을 준비하고 있어요. 엄마, 육아에 대해서 조언해 주세요. 엄마는 저를 어떻게 키우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진짜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보면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힘들었던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좋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극단적인 방법을 썼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테니까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